지금 우리한테 뭐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뭐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융 전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반도체 놓고 가장 확실하게 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미국은 왜 중국 반도체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냥 전 세계 상장사들 놓고 시가총액을 보면 그 사우디 아람코 빼면은 다 기술 기업이에요. 이거 잘 보면 IT 기업이죠. 뭐 네. 구글이나 MS, 아마존 이런 회사들. 벌써 그것만 봐도 IT 기업이 영향력이 크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시가총액 순위가 어떤 부가가치나 그 생태계,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영향력 이런 게 합쳐진 거겠죠. 근데 이 IT 산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반도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요 반도체를 틀어막으면 그쪽에 순위도 어떻게 크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결국 혁신으로 컸는데 그 혁신에는 반드시 반도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이제 반도체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이거를 보는 게 상당히 이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책에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이 공급망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아, 이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를 보면 되게 이거의 목표는 미국이 그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좀 그 안보에도 맞게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예. 하나는 전 세계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간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 한 40% 정도. 이 내용을 보면 그 40%의 대부분은 말했던 팹리스예요. 설계 쪽인 거죠. 예. 설계 쪽이 부가가치를 그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대부분 가져가는데 제조는 사실상 한두 개? 두 개죠, 사실. TSMC랑 삼성전자 두 군데에 거의 의존을 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서에서.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TSMC나 삼성전자가 같이 안 해 이래버리면 다음 해 매출이 빵이겠죠, 아마도. 칩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선. 그리고 미국 자신도 그 화웨이의 규제를 할 때 TSMC를 통해서 화웨이의 반도체 사업, 이제 하이실리콘이죠. 하이실리콘 자체를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예. 그걸 보면 자신들도 뭐 아차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조의 어떤 안전판을 갖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고 보고서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텔이 사실은 다들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파운드리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뭐 좀 긴장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좀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안정적인 제조 기반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기존 파운드리들에게 그 목줄을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겠죠.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제조 시설이 전부 동북아에 있지만 일부 제조 시설이 미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그 세금 혜택 같은 거 잔뜩 받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자리를 잡으면 이 두 회사가 미국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기존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단계일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이렇게 일종의 1강 1중 체제로 계속 가면 역시 협상력을 TSMC가 세게 가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1강은 TSMC, 1중은 삼성전자 그렇죠. 이렇습니까? 예. 뭐 점유율 차이 그만큼 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려면 이쪽에서도 그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안 해주면은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EUV 아까 말했던 요게 그 생산량이 부족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원래 EUV를 그쪽 발표를 보면 한 70개 정도 수요가 있는데 55개밖에 못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 양보다 실제로 못 만드는 거죠. 예. 이 상황을 다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TSMC나 삼성전자 정말 말을 안 들으면 그쪽에 EUV를 끊고 자기들 기업 중에 EUV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리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ASML이 만드는 노광기에
어떤 뭐 미국의 원천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그 사이머사가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레이저 광원이. EUV 광원이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들 입장에선 사실 미국이랑 협력하면서 가끔은 뭔가 얻어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인텔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인텔이 EUV를 다룰 수 없는 회사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딜을 해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네. 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예. 그 반도체 굴기하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좀 지금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자 삼성 봐라. 삼성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역시 뭐 계속 하니까 되지 않냐. 중국도 언젠가는 굴기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이 지금도 그 중심국제 같은 회사가 제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예. 다만 저는 중국 반도체가 전 세계에 그 팔려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수요를 수십 프로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런데 예. 이 엔비디아 GPU가 성공한 이유는 생태계 조성을 잘해서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생태계 조성 잘한다는 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칩은 세계 최고야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춰서 칩 설계도 하고 당장 설계로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써라라고 요 문제 피해가는 법도 알려주고 요런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동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칩을 팔고 싶고 되게 시장 지배자가 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솔직해야 되는 거죠. 회사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우리가 뭐 20나노급 D램을 개발 완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조차도 그런 생태계가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랑 그 전력 소모량 그리고 그 에러율 같은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고객한테. 네. 근데 고객이 정작 받아봤더니 이게 그런 물건이 약속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국가 안에서 아무리 서로 막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결국 선택을 못 받으니까. 이게 시장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거군요. 네, 일단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기업이? 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 미중 이제 반도체 전쟁이 그럼 이제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십니까? 미중 글쎄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제조 시설 하나 미국에 놓고 미국에서 뭐 어떻게 크게 좀 세금 혜택을 받아볼까? 저는 이 정도 고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대체할 파운드리도 없고 뭐 디램 회사도 뭐 디램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냥 번거로움 정도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뭐 정말 치열한 전쟁터 네. 이런 전쟁터에서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1등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다행이죠, 사실. 정 작가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실속도 있고 실력도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뭐 거기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서 다룬 것 중에 CPU라는 게 있었는데 예. 우리가 노트북과 데스크탑 쓰던 CPU는 결국 애플 같은 혁신가 때문에 AP라는 거 생겨났죠. 예. 그래서 AP한테 뭐 쉽게 말하면 한 대 맞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포지션 줄었죠. 예. 그걸 좀 더 잘하나 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나오면서 엔비디아 GPU가 막 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커지는 시장 전체를 다 못 먹었잖아요. 예. 인텔도. 근데 메모리는 솔직히 말하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CPU랑 GPU랑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CPU나 GPU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컴퓨터는 데이터를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다 해보면 그렇거든요. 예. 데이터를 바꾼다는 건 데이터를 바꾸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바뀐 데이터랑 바꿀 데이터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죠. 네. 그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로직에서의 그 시스템 반도체의 싸움이 어떻게 되건 막강한 캐시카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잘 되면 GPU 수요가 느니까 GPU의 메모리를 잔뜩 판다. 예.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더뎌져갖고 뭐 예를 들면 CPU 쪽 서비스가 커진다. 그러면 CPU에 끼는 메모리를 판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되게 꽤 저는 실속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한번 1등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강점, 뭐 상당히 좀 일부분적으로 네.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강점 또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점은 그 1위에 해당하는 제품, 그러니까 세계 경쟁력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일단 장점이겠죠. 뭐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선 뭐 독보적인 1등이고 파운드리도 뭐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나머지 등수들이랑은 차이가 큰 2등이거든요. 1등과의 차이가 이제 클 뿐이지. 예. 2, 3등 차이도 충분히 큰 정도이고 그리고 완제품에서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커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자기 수요도 많이 흡수하고 있죠. 고객층도 많고. 이제 그쪽이 되게 장점일 거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뭐 그런 회사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겠지만 완제품 자체가 그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막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즈 자체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처럼 그쪽으로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에 쏠려 있는 것이 뭐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골칫거리인데 반도체 부족, 공급 부족도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될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 반도체 부족은 뭐 크게 사실 두 개로 좀 나뉘어요. 보면 하나는 GPU나 뭐 CPU, 심지어 메모리까지도 좀 첨단 반도체들이 있는데 예. 이쪽은 이미 뭐 투자가 집행됐으니까 시간을 두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보면 좀 독특한데 저도 최근에 나온 이런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실상 작년에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자동차 회사에 전달되지 않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기존의 반도체, 그 자동차 회사들 쓰던 반도체는 되게 옛날 공정으로 만들던 반도체가 많아요. 네. 그 ECU나 이런 뭐 옛날 40나노, 뭐 심지어 90나노 이런 것도 쓰는데 근데 그런 쪽은 솔직히 말하면 추가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예. TSMC도 삼성전자도 추가로 투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좀 더 선단 공정으로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을 지난 이제 10몇 년간 가지고 왔던 그 JIT라는 방식,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인데 예. 재고를 진짜 낮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바퀴 이런 것도 다 주문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생산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 자본 줄인다는 그런 그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주문 끊으면 달라 그래도 줄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 TSMC가 공장 돌리려면 몇 개월 걸리고 공장 라인 전환한 다음에 생산도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럼 테스트해서 올려면 몇 개월 걸리겠죠. 자동차 회사까지. 예. 이제 그게 그나마 공장이 수요가 적으면 좋은데 또 그런 옛날 공정까지도 수요가 높아요. TSMC 쪽에서.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빠져나가도 가동률이 100% 나와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좀 배움으로써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뭐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전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여전히 이 반도체란 물건이 우리가 어떤 IT도 그렇고 수많은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되게 수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배터리도 있고 뭐 되게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 핵심은 그 우리가 동일한 원가로 계속 뭐 30-40%씩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진 다른 제품은 안 보이거든요, 아직. 네.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내가 100불 주면은 성능이 100이었다고 하면 올해 100불 주면은 성능 140으로 느는 이런 물건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 혁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아직 반도체급의 그런 원가로 그 우월함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계속 그 혁신을 끌고 가는 물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서. 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이를 보면 네.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쪽 중요한 인력도 점이네. 많이 보강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은 뭐 어떨 걸로 보십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인텔 같은 회사한테 위기인데 저 인텔이 그렇게 보면 방향도 잘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원래 우리가 CPU를 쓰는 거,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인텔 CPU가 잘 됐던 이유는
우리가 IBM PC에 인텔 CPU 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CPU가 쓰는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돌아가기 때문이었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도 사람이 100명 단위로 필요해요, 사실. 네. 그리고 설계하는데 2, 3년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반도체를 제가 만든 B라는 반도체로 갈아치우면 성능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예. 근데 반도체 몇 개 필요해? 10개 필요한데 이러면 사람 100명 뽑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겠죠? 예. 그냥 그 있는 인텔 CPU에 맞춰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느리더라도 2배 사면 되잖아요. 사람 100명이 훨씬 비싸니까. 근데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 이제 알파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야, 우리 인텔 CPU나 엔비디아 GPU를 쓰면 뭐 투자를 이만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칩 몇 개 쓸까? 100만 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 100만 개쯤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직접 해보고 우리가 직접 돌리면은 확실히 싸지고 효율도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덩치들이 그냥 있는 반도체 쓰고 바깥에 있는 그 인텔이나 뭐 암 이런 걸로 개발하던 사람 뽑는 게 좋았다고 하면 회사들이 덩치가 커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세분화되니까 내부에서 아예 반도체부터 만들어서 자기 인력을 훈련하는 게 싸지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회사도 그래서 IDM 2.0 이런 걸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아무리 본인들 CPU를 잘 만들어도 얘는 CPU가 1년에 한 30% 빨라진다. 예. 근데 구글 같은 회사가 자사칩을 만들면 한 10배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대가로 이제 설계팀도 뽑고 뭐 인력도 훈련해야 되지만 구글 스스로. 근데 그만큼 많이 쓸 거라면 구글이 그러면 그걸 피할 수는 없죠. 인텔이 CPU를 뭐 1년에 10배 빠르게 할 수 있으면 했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파운드리를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인텔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커지는 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가 강해지고 기존에 그 로직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거는 엔비디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구글이 만든 TPU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엔비디아랑 겹치거든요, 물건이. 예. 기존의 그 생태계 강자에 해당하던 팹리스건 뭐 IDM이건 이 회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공정 살펴봤습니다만은 예. 이제 투자자들이 뭐 이 공정에는 뭐 어떤 회사가 있구나. 뭐 그 정도는 네.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정별로 이제 국내 뭐 대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뭐 여기서 책에다가 회사들을 써놓긴 했는데 예. 이 회사들을 재무적으로 알거나 기술력을 엄청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특정 공정을 소개하려고 뭐 쓴 거에 가깝고 뭐 이건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앞에 왔던 전 공정들 중에 예. 이제 일단 한국에는 그 노광 관련해서 진짜로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EUV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 나머지 공정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무언가 위에 붙이고 하는 거 이제 산화랑 증착이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런 기계 만드는 곳이 이제 원익입니다. 원익 IPS 아마 이런 이름인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위로 뭔가 쌓아 올리고 예. 어디 보호막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 뭐 산화랑 증착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세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좀 닦고 그 식각 깎는 거예요, 이제. 예.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씌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깎기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깎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일들도 하죠. 그리고 그 웨이퍼에서 만들어진 칩 테스트하는 장비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칩을 다 만들고 나면 전공정, 후공정 끝나고 나면 이제 까만색으로 칩이 나오는데 그런 거 테스트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 중 하나가 이제 이 유닛 테스트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려면 그 여러 종류의 가스가 필요해요, 이제. 예. 그 재료들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금속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SK 머터리얼즈라는 회사 그런 거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정인성 작가와 반도체 공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큰 판을 보는 안목으로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